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몇 달 전부터 벌써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시작하면은 미국 증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 계엄 사태 끝나고 파면되고 그러면은 외국인들 투자 늘어나고 한국 증시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장보다 국장이다. 뭐 이런 인터뷰도 우리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반도체 박사이면서 미국 증시도 잘 아시고 기술에도 해박하신 최승병 박사 모시고 이 기업들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승병 박사님.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 관세 전쟁 시작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특히 뭐 중국하고 관계가 중국에 워낙 장사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엄청 올랐죠? 네. 뭐 3월 달 그 당시에 최저점이 한 80달러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뭐 AI 전문가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박앤셀이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들 긴가민가 했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 180달러를 넘어서 지금 190달러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S&P나 나스닥도 당연히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엔비디아, 삼성전자, 팔란티어 다 살펴보겠지만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지나갔는데 그 뒤에도 지금 계속 좋은 건가요? 네, 뭐 지금 가장 큰 호재로 꼽히는 것이 이 또 관세 전쟁에서 원래 또 가장 큰 타격을 준 게 H20 칩을 갖다가 못 팔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의 H100뿐만 아니라 H20 같은 약간 상대적으로 네. 저사양 칩도 저사양 네. 칩을 그전에 중국향으로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걸 수출 금지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이걸 중국 수출을 허용해 주면서 이제 대단한 호재가 또 나온 거죠. 근데 허용해 주면서 또 뭐 세금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의 15%를 받겠다.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해주는 조건으로 중국 수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잠깐만요. 근데 보통 관세는 네. 수입하는 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는데 15% 관세 받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난리가 나고 위기의식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근데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는 쪽인데 지금 이건 엔비디아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H20 칩을 파는 거죠. 파는데 수출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수출세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에서 수출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요? 네. 미합 중국 헌법에서? 네, 미합 중국 헌법을 잘 읽어보시면은 네. 1조가 입법부의 권한에 연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것인데 1조 9항에 보면은 연방의회가 수출세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콕 찍어서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미국 건국 시절부터 네. 연방의회의 권한과 각 주의 권한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연방의회가 그런 식으로 각 주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지 못하게 이게 딱 아예 박아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게 돈을 낸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출세 형식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야 될 건지도 지금 되게 사실 관건인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건 낸다고 하니까 낸다고 뭐. 지금 젠슨왕도 그렇게 낸다고 그 동의를 한 상태인 건가요? 뭐 아직은 일단 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엔비디아 쪽에서는 아직 뭐 정부와 어떤 형식으로 합의됐다라고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 위헌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쿠에서 협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뭐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다 떠벌리고 다니는데 빈말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한 바에 하면은 원래는 자기가 20% 내놓으라고 했는데 네. 젠슨 형이 간곡하게 제발 좀 깎아주세요. 깎아달라고 해갖고 15%를 매기로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아니 근데 그래도 트럼프 정부라도 정부잖아요. 공공인데
엔비디아라는 민간 기업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한 제품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수출세를 매기는 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수출에 다 매기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AI 칩에 대해서 또 AMD도 일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MI306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AMD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AMD도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엔비나. 근데 뭐 AMD는 아직 그 수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주 대상은 엔비디아가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기업에 매기는 건 안 되기 때문에 AI 칩이라는 이런 전략 물자에 한해서 무슨 뭐 다른 뭐 정부에 대한 기여금 형식으로 뭐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뭐 이게 액수는 상당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H20 칩 굉장히 많이 수출했었거든요. 중국에다가 중국에 그때 수출이 막히면서 젠슨 왕이 얘기한 게 이게 한 150억 달러 정도 매출 손실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재개가 되면은 한 해 200억 달러까지 팔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은 1년에 30억 달러씩 30억 달러면은 45조 되나요? 그렇죠. 4조 5천억 정도 돼요. 4조 5천억. 그래서 1년에 한 4조 5천억 원 정도의 예, 연방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진짜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와. 그 엔비디아도 어쨌든 뭐 매출은 많이 늘어나니까. 네,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또 그 중에서 한 이런 AI 칩 정도가 한 뭐 40에서 50% 정도 앞으로 이제 차지할 걸로 되니까 돈 좀 그 정도 내더라도 어쨌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한 30조 원 더 팔아서 네. 한 뭐 4조 5천억 원 세금으로 네, 더 4조 내자 5조 이렇게 더 타협했다 이런 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트럼프가 아예 이번에는 이 H20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칩도 네네. 이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만들면은 그것까지도 같은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H 시리즈뿐 아니라 B 시리즈도 그럼 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출기를 열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뭐 상당히 엔비디아는 고무가 됐고 투자자들도 그거에 반응을 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모든 게 중국 견제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관세 전쟁 자체가. 근데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다 관세를 매겨놓고 오히려 중국은 안 팔기로 했던 칩 AI 칩까지 넘기기로 하는 그랬죠. 결정을 한 아무래도 거죠. 근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야. 뭐 워낙 다들 유명하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그동안 계속 메시지를 낸 것이 우리가 지금 AI 칩을 안 파는 게 오히려 중국을 키워주는 거다라는 논리를 설파했지 않습니까? 전 이게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이 못 쓰게 계속 막게 되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국산화 시키려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그들이 살 길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팔아갖고 그들이 국산화 못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했는데 트럼프가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말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15% 내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면은 허용해 주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 엔비디아 젠슨왕 얘기가 들으면 그럴 듯한 거 같으면서도 뭐 자꾸 막으면 아예 기술 독립해버리니까 더 세진다. 이 처음부터 조금씩 주면서 달려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첨단 무기 중에서 일부도 아니 이거 무기 계속 안 팔면은 쟤네들 더 잘 만들게 될 거니까 팔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진짜 안보 전문가들 중에서 트럼프 일기 NSC에 있었던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15% 내면은 중국에 팔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비난을 하는 쪽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서 그리고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느냐를 놓고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 이번에는 약간 좀 유한 쪽으로 어쨌건 이 교육 을 통해서 적을 억제해야 된다는 쪽에 한번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제가 중국 사람으로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미국에서 있잖아요. 화웨이 칩을 막 몰아냈잖아요. 금지하고 막 통신 장비 5G에 못 쓰게 맞습니다. 하고 그뭐 네트워크 같은 것 장비 같은 것도 다 못 쓰게 했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뭐 가상의 적국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서 사가지고 쓰는 거는 중국 정부가 또 불편해하지는 않아요?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장 그 수출 재개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중국의 여러 전문가들이나 인민일보 같은 언론들이 나서갖고 엔비디아가 다시 기어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너네 엔비디아 뭘 믿겠냐. 이게 안 그래도 그런 징후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7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AI 칩 통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엔비디아 이런 수출용 칩에다가 다 위치 추적 기능을 갖다가 붙여갖고 네. 이게 필요하면은 이게 어디로 새 나가는지 미국 정부가 다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 재개하면서 네. 이면 합의로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아. 새롭게 뭐 수출용 사양 칩을 만들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면은 왜 우리 백도어 같은 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킬 스위치 같은 거 이게 어떤 동작 명령을 내리면은 딱 사용 중지가 되게 뭐 그런 장치들을 심어놓고 수출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수출 제의가 되더라도 웬만하면 사지 마라. 좋은 말한테 사지 그래요? 마라. 근데 그리고 자국 기업들한테, 중국 기업들한테. 네,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특히 국방 관련된 이런 시스템에는 절대 허용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뭐 국방 관련된 데이터를 막 데이터 센터 만들어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뭐 AI 무기를 막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보가 다 이 칩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게 보통 들어가는 형태가 그냥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칩과 우리가 보통은 그 시스템 완제품 형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되게 이런 뭐 벤더들 델이나 HPC나 뭐 슈퍼마이크로나 그런 데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뭐 살짝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당연히 중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는 하겠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 모를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거두지 않는 것이고요. 뭐 진짜 그걸 갖다가 의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기선제압용도 있겠죠. 허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결코 그냥 만만한 을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려는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빅테크들 중국에서도 AI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하나의 신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다시 열어준다고 확 쏠리지 말고 우리 국산 업체들에게 숨통을 열어줘라라는 걸 또 국가 차원에서 경고하고 나서는 거겠죠. 아무래도 중국은 장기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런 중요 AI 관련 인프라를 갖다가 국산화해서 자국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하고 안보하고 딱 물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생기네요. 왜 CCTV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AI 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CCTV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안보에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CCTV가 무슨 그런 게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CCTV는 되게 원격으로 되게 볼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통신 모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간단하게 접속하면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접속할 때 관리 패스워드를 갖다 안 바꾸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딱 들어가서 라우터 같은데 딱 들어가서 쫙 여기에 뭐가 물려 있는지 인터넷에 뭐가 물려 있는지 검색해 보면 그 중에 CCTV가 나오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국내 보안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그 본인도 계속 그 모니터링하는데 꽤 많은 수가 그냥 뚫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접속해서 우리 집에 있는 CCTV에 찍히는 영상을 그냥 빼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도 이 키우나 이런데 뭐 러시아 해커들이 들어와서 거기 시내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여튼 외국산 장비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뭐 되게 전자제품
매뉴얼 꼼꼼하게 사실 그런 것들도 주의를 잘 기울여서 딱 처음에 받아온 다음에 다 패스워드 같은 거 바꾸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대부분 안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는 그냥 거죠. 딱 사다가 꽂아놓고 잘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보안에 구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그런 걸 불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 엔비디아 수준의 AI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은 안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웨이 칩이라든가 지금 여러 벤더들이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최선단에서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당장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뭐 당장은 뭐 사주면서 시간을 벌더라도 한 뭐 두세 세대 이후에는 우리가 국산화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죠. 그러면 탈 엔비디아 할 수 있다 중국이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저는 그동안 사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쫓아온 여러 가지 이력을 보고 또 요즘 좀 굉장히 놀라는 것들이 중국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하드웨어 로우 레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우리 보면은 그냥 저희도 보면은 AI 같은 거 개발할 때 그냥 뭐 윗선에서 그냥 쿠다 갖고 재밌게 노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주 깊숙하게 로우 레벨을 건드리는 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거든요. 이제 공학자들이 얘기할 때 로우 레벨이란 것은 낮은 수준의 쉬운 거란 뜻이 아니죠. 네. 쉬운 게 아니라 쉬운 레벨이란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보통 이 직접 컴퓨터 칩이나 이런 걸 건드리려면은 굉장히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걸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이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쓰기 좋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네. 쓰는데 그렇게 하면 성능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적화 같은 거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진짜 옛날부터 고수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하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는데 그 수준 따라서 거기에 쓰는 게 다릅니다. 근데 중국 요즘 딥시크만 보더라도 이거 짠놓은 거 보면은 제가 아는 AI 전문가분이 얘기할 때 예술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준의 전문가가 많다 중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기술 인력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게 한 몇 년 지나면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걸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뭔가 겉필링을 뭔가 직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새 박사님도 그런 직감을 하세요? 저도 그동안에 몇 번 중국에 당한 걸 생각해 보면은 저도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이 독립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전자 뉴스가 몇 개 있었는데 좀 이런 생각했어요. 최 박사님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속 나오셔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HBM 다음 퀄 테스트 통과하는 것도 뭐 쉬운 일만은 아니고 해봐야 안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HBM 쪽이 아니고 파운드리 쪽에서 미국 공장에 테슬라도 주문했다, 애플도 주문했다. 이거 TSMC 제치는 거 아니냐? 인텔은 이미 제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지금 뭐 삼성에서 기존의 오스틴 공장에서 이번에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갖고 그 역시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팹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그 테일러 팹에 이번에 굉장히 큰 고객을 유치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굉장히 그동안 좀 어려웠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 접내 만에 막 그런 얘기들이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테슬라라는 거대한 고객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승부수를 던질 때가 왔다. 지금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선 세계 1위인데 AI 메모리인 HBM으로 왔을 때 이게 약간 삐걱거리고 하이닉스한테 밀리는 상황인 것 같았고 파운드리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파운드리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니까 우리 CPU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실제 제조하는 그런 거죠. 네네. 그걸 만드는 공정을 해왔지만 계속 뭔가 안 되고 있었는데 미국 공장에서 뭔가 잭팟이 터졌다.
이게 지금 최고 언론의 분위기예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아직 봐도 되는 건가요? 잭팟까지는 아니고요. 예, 사실 파운드리가 지난 계속 문제가 수율이 안 나와갖고 그동안 큰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밀한 공정에서 네, 지금 졌다는 최선단 거죠? 공장에서 뭐 기존에 5나노부터 좀 조짐이 안 좋았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서 지금 4나노, 3나노 계속 내려가는 쪽에서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엔 사실 뭐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AMD나 이런 좀 큰 고객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TSMC로 넘어가서 지금 가장 미세 공정을 쓰는 칩들은 다 지금 TSMC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테일러 팹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늘리면서 이거는 고객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걱정하던 차에 뭐 이번에 테슬라가 아예 원래는 처음엔 테슬라라는 얘기도 안 했고 굉장히 큰 고객이 네네네. 이번에 삼성전자는 계약이 됐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발표했죠. 머스크가 곧장 얘기하면서 내가 삼성이랑 단판을 져서 이 테일러 팹에다가 우리 차세대 칩을 발주하기도 했고 내가 직접 이 삼성의 요 팹의 수율을 갖다가 챙기겠다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여기서 우리들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걸 하니까 이건 뭐 원래는 이게 삼성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처럼 나서 주니까 이게 뭔가 삼성과 테슬라 그래도 나름 업계의 첨단 거물들이 힘을 합쳤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강정수 박사 며칠 전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수율은 자기가 챙기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 그런가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삼성 출신이시고 삼성전자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챙겨지는 겁니까 수율이? 저도 그 소식 듣고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분위기 내부 잘 압니다만은 그때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뉴스거든요. 네. 사실 뭐 삼성에서 이거 뭐 관리하는 거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고객사랑 그렇게까지 맞춰주는 경우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정도 얘기 나온 거는 확실히 양쪽의 탑들끼리 단판을 져서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진짜 접어야 된다는 절박감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권한위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그렇게까지 막 세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삼성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거는 탑 차원에서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이재용 위임을 회장이겠죠. 했는데, 최고 경영진은. 그렇죠. 네, 뭐 두 분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테슬라 그러면 기술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걸 챙기겠다는 건지는 사실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 정보들을 갖다가 몇 가지 물어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뭐 수율 챙기는 게 사실 굉장히 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키한 거거든요. 네. 수율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부분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앞뒤를 닦아야 됩니다. 이게 앞단 쪽부터 그러니까 설계 쪽부터 해서 내부 안에 여러 가지 공정들 다 하나하나까지 쫙 다 놓고서 이게 여기서 문제가 나더라도 사실은 저 앞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 거여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웬만한 관계에선 절대로 안 까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로 만약에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거는 진짜 뭐 적어도 이 테일러 팹에서만큼은 우리가 테슬라랑 진짜 우리가 한 회사처럼 완전히 공유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건지 이거 조금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의 도박일 수도 있고 이재용 머스크의 이 공동 운명체 선언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도 뭐 지금 어쨌든 활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트럼프하고 결별하고 나서 그 그럼 이재용 뭐 머스크 완전히- 딜이네요. 어쨌든. 네, 양쪽에서 진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뭐 본인은 자기도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먹힐지는 진짜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최소한 미국에서는 인텔은 제끼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래도 안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딜이 그걸 보여주나요?
이제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진짜 뭐 테슬라 칩이 이렇게 잘 뽑혀 나오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테슬라 같은 고객을 못 잡으면은 상당히 돈은 돈대로 들이고 예,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좋은 신호들이 있는 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 예, 빅테크들 중에 트럼프한테 밑보인 기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애플이 애플이 요즘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동안 애플이 위탁 생산을 중국에 하면서 엄청난 여러 가지 공정 기술, 관리 기술들을 갖다가 유출을 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원죄를 좀 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내에 있는 팹을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캐파가 완전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고 인텔을 맡기기엔 인텔이 지금 너무 엉망이고 결국에 어느 정도 삼성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삼성에겐 지금 뭔가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가 확실히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용의 배팅이네요. 잘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생겼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팔란티어 얘기까지 우리 해야 돼서 삼성전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짚어주시고 팔란티어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요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주셨는데 이 기업의 전체적인 얘기는 했는데 거품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팔란티어가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비슷하죠. 180달러 네. 넘어서 여기도 거의 19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네. 되게 뭐 이제 시장의 적정가가 150달러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약간 오버슈팅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이 분기 실적이 처음으로 이제 10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 넘고 그리고 순이익이 3억 3천만 달러인가요? 그래서 3분의 1이 또 순이익이 날 정도로 굉장히 예, 이익률도 좋기 때문에 뭐 그만큼 기대가 큰 건 사실이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지난번에 깊이 있게 얘기해 주셨지만 아주 간략하게 팔란티어 어떤 기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주가가 오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보기엔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예, 사실 빅데이터가 뭐 한 2010년대 그 무렵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주제로 들어왔는데 사실 팔란티어는 그 이전 한 2003년부터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 빅데이터가 쫙 나오면서 그 당시 마침 또 굉장히 분위기를 잘 탄 것이 그 무렵에 여러 가지 테러와의 전쟁 같은 걸 하면서 미 정보기관 또 국방기관들이 수많은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러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알짜 정보를 뽑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팔란티어가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대거 납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미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이 소프트웨어들 공급을 하면서 차곡차곡 늘려와서 그게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으면서 빵빵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근데 팔란티어가 자기들은 데이터 기업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팔란티어가 자기네 기업이 팔란티어가 사실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그 상품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정부 특히 정보기관 국방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100% 자기네가 어떠한 걸 다 갖고 있는지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상품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좀 약간 버라이어티 갖고 요거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네 무슨 회사인지 설명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는 데이터 회사가 아니다. 데이터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정보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 관련된 이런 것들 뭐 기업 정보라든가 그 관련된 고객 정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는 철저하게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거는 고객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그런 걸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 이게 아무래도 국방 정보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인도적인 그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스라엘에서 왜 그 가자지구 지금 전쟁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위험 인물인지 판단해서 딱 제거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사실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갔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살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율살상 그런 네. 시스템 같은 거 아무래도 이런 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팔란티어가 그런 관련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다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의혹이 굉장히 크게 네.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우리는 절대 안 건드리고 그거는 각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 공급할 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좀 찝찝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적을 많이 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팔란티어가. 네, 팔란티어 영업하고 우리 있습니다. 조선업하고도 뭐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례도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국방 분야에서 그럼 같이 일하면 좀 위험한 거는 아닌가요? 국방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일하면 이스라엘처럼 뭔가 전력이 강화되고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근데 데이터가 넘어가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팔란티어는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 뭘 납품한다고 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빼서 뭐 미국에다가 갖다 바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항상 뭐 역시 이것 또한 100% 우리가 그냥 신뢰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조심은 해야겠지만은 근데 뭐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무서워갖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이용을 해보고 경험을 쌓는 거에 방치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보전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건 일단은 팔란티어와 최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여러 가지 많이 보면서 직접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우리도 국산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겠네요. 한국의 팔란티어를 결국 만들어내야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중국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도 처음부터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처음에는 좀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호구인 것처럼 하면서도 그걸 계속 쓰면서 한쪽으로는 그런 동시에 자국 기업들을 또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병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갖다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드릴 얘기도 궁금한데 다음 시간에 조금 다뤄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저는 내일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